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단 6개월 만에 미국의 27년짜리 핵잠 봉쇄망을 통째로 무력화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을 구실로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끊겠다고 시사했습니다. 27년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봉쇄였습니다. 그 27년 동안 한국의 핵잠 요청은 6번이었습니다. 6번 모두 저의 거절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20% 미만, 미국 버지니아급의 절반 가격인 2조 원짜리 시프란급 원자로 기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까지. 협상 기간은 단 8개월이었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 국제원자력기구 4차를 통과하면서 한미원자력 협정의 제약을 완전히 우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세계적 건조 능력에 프랑스 원천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핵잠 국산화율은 단숨에 9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12척 8조 원, 폴란드 4척 2조 5천억 원을 이미 손에 넣었습니다. 시프란급은 5,400톤급으로 버지니아급 135명의 절반인 65명으로 운용됩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3년 만에 연간 20조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수출 가능 국가 15개국을 바라보며 핵잠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봉쇄망을 27년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야 할 사람도 저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크로퍼드입니다. 61살입니다. 워싱턴 D.C. 북서쪽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미국 국무부에서 일했습니다. 직책은 동아시아 핵정책 부차관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핵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을 담당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이른바 123협정의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협정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막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제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난 지 2개월째입니다. 사표를 쓴 게 아닙니다. 쫓겨났습니다. 2026년 2월의 일이었습니다. 차관보실 회의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프랑스와의 협력은 우리 통제 범위 바뀝니다. 그 한마디로 27년 경력이 끝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6시에 일어납니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아침 하늘이 보입니다. 회색빛입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눈이 회색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커피를 끓이면서 뉴스를 켭니다.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눈을 감고 싶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날 이 박사의 눈빛이 27년치 파일 더미가 제 손으로 찍은 거절 도장 수십 개가 아파트 복도를 지나다가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가 들립니다. 한국 잠수함 소식입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춥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거리 씨 복도 끝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작년에는 제 집에 손님이 많았습니다. 국방부 사람들, 의회 보좌관들, 정책연구소 연구원들. 다들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핵정책의 실세로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명함을 교환할 때마다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아시아 핵정책 부차관보. 그 직함 하나로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줄었습니다. 이메일도 줄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쓸모 없어진 사람이 어떻게 취급받는지를 저는 이제 몸으로 압니다. 권력이 있을 때의 친구와 권력이 없을 때의 친구가 다르다는 것을. 아내 마거리 씨 가끔 말합니다. 제임스, 그냥 잊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27년간 제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잊습니까? 딸 에밀리가 주말에 방문했습니다. 에밀리는 26살이고 대학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학교에서 한국 핵잠 사례를 교재로 쓴대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핵비 확산 실패 사례로요? 에밀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동맹 관리 실패 사례로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에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60년 동맹에게 이중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라고요. 저는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거리 씨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마거리 씨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27년간 국제 질서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핵비 확산이 선이고 한국의 요청이 위협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던 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예감이 있었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는데 한국 뉴스가 흘렀습니다. 한불 핵잠 공동 개발 선언 후 미국 내 파장 지속.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 캐럴이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그 한마디로 알았습니다. 코트를 벗지도 않고 차관보실로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15m 남짓한 복도를 걷는데 영원히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리스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크로퍼드, 앉아요. 저는 앉았습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어렵게 듣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 결정이 났습니다. 이분의 대화였습니다. 27년의 끝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27년간 얼마나 오만하게 한국을 내려다봤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약 40조 원 규모의 전략적 신뢰와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은퇴 후 이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상에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27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가을이었습니다. 워싱턴 D.C. 포기 바텀 지역의 국무부 청사 12층. 그곳의 공기는 오래된 카펫 냄새와 복사기 토너 냄새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낡은 흰 천장에 창백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는 항상 커피 한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마시지 않는 차갑고 쓴 커피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 핵정책 파일을 들었습니다. 34살의 신참 외교관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이상주의적이었습니다. 핵비 확산이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한국의 모든 핵 관련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계획, 연료 주기 연구, 잠수함 추진 체계 검토 문서들. 그 파일을 손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핵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임무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생각이 27년 후 저를 이렇게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1999년에 그 파일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시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국방연구소와 해군 내부에서는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배 외교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잠을 원하는 겁니까? 그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있는 한 절대 못 만들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적어도 20년 동안은.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핵잠 추진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은 사실상 미국의 허락 없이는 손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2001년 봄이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보낸 연구 제안서가 국무부로 왔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 기초연구 허용 요청. 저는 그 문서에 거절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핵비확산 원칙의 위배. 그것이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책상 서랍에 집어넣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때는 그게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5년에 두 번째 요청이 왔습니다.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해군 추진 체계 다양화를 위한 원자력 기초 연구. 또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 이유를 3페이지짜리 공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논리는 촘촘했습니다. 핵비 확산, 한반도 안정, 지역 균형. 저는 그 공문을 쓰면서 뿌듯했습니다. 완벽한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009년 세 번째 요청. 이때는 한국 측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면담 자리가 마련됐고 저도 배석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10명이었습니다. 자료도 정교했습니다. 그 자료는 15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법률적 검토, 경제적 효과, 안보적 함의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 수석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전력의 30%를 원자력에 의존합니다. 핵연료 공급의 37%가 미국에서 옵니다. 독자 핵연료 주기가 없으면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합니다. 잠수함 추진 연구는 그 자립의 일환입니다. 저는 속으로 들었습니다. 논리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재 협정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저는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하겠지.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2013년 네 번째 요청. 이번에는 국회의원까지 나섰습니다. 한미의회 간 대화에서 한국 측 의원들이 직접 핵잠 기술 이전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도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 의원들에게 사전에 반박 자료를 전달해뒀습니다. 결과는 역시 거절이었습니다. 한국 의원 중 한 명이 회의 후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부차관보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영원히 핵잠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저는 정확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 말을 저는 흘려들었습니다. 2017년 다섯 번째.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해였습니다. 한국은 이번에야말로 설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북핵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전략 억지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있기에 더욱 한반도 핵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논리도 틀렸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한국만 핵 억지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을 원칙의 문제로만 봤습니다. 실제 안보의 문제로 보지 못했습니다. 2020년 여섯 번째. 한국의 국방비가 연간 50조 원을 넘어선 해였습니다. 이번 요청은 내용이 가장 정교했습니다. 법률 분석, 국제 사례 비교, 경제 효과 연구.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첫 장을 읽고 파일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됩니다. 답장을 보내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1년간 6번.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끈질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모함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실수였습니다. 파티 자리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제 부차관보 자리에서 한국 관련 모든 결정권이 제게 있습니다. 핵잠 요청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거절할 겁니다. 롤링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오라. 한번 허용하면 일본이 뭐라고 하겠어. 중국은 또 어쩌고. 저도 그 논리를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날 파티를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도시의 중심에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핵 질서를 지키는 사람, 동아시아 안정의 수호자, 그것이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마거리 씨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좋은 파티였어요? 최고였어. 저는 넥타이를 풀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확실히 그 자리에 앉았어. 한국 핵잠 문제도 이제 내 손에 달렸어. 마거리 씨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기억합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7번째 요청이 왔을 때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국무부를 방문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이번 대표단의 수석은 젊었습니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원자력 공학 박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 박사였습니다. 박 박사가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부차관보님, 저희가 21년째 같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왔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20% 미만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허용하는 수준입니다. 프랑스 해군이 쓰는 방식입니다. 영국도 같은 방식을 씁니다. 미국 기술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법률팀을 머릿속으로 불렀습니다. 실제로 법률팀에 문의했습니다. 그들의 답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전홍축 방식은 123협정의 적용 범위가 애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언제는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가 가방을 닫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 말이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고로 듣지 않았습니다. 포기 선언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오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절할 때마다 쾌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핵질서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농담을 나눴습니다. 한국이 또 왔어. 또 거절했지? 당연하지. 다들 웃었습니다. 그때 국무부 회의실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뉴스가 간간히 흘렀습니다. 한국 해군이 1800톤급 잠수함 독자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이잖아. 핵잠은 못 만들어. 그 판단이 역사상 최악의 오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2015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승진했습니다. 동아시아 핵정책 부차관보. 그 자리는 제가 16년간 목표로 해온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K스트리트의 레스토랑에서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30명쯤 됐습니다. 와인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왼쪽에는 롤링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과 부국장으로 5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5년 지기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피터슨이 있었습니다. 의회 외교위원회 보좌관으로 항상 넥타이가 반듯한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그린이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해관보국 과장으로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 옆에는 맥클레인이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으로 30대 후반의 야심찬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벤슨이 있었습니다. 국무부 법률 자문실 선임 변호사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롤링스가 잔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크로퍼드, 이제 한국 녀석들 완전히 잡았네. 저는 웃으면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열쇠를 쥐고 있는 한 그들은 절대 못 움직여. 피터슨이 거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비 증가 추이 봤어. 핵잠에 관심이 많다더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뭐해.
연료가 없으면 쓸 수가 없는데. 그린이 웃었습니다. 연료 열쇠는 우리 손에 있으니까. 다들 잔을 들었습니다. 맥클레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방위사업청 예산을 올해만 15조 원 늘렸다더군요. 롤링스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뭐해? 기술이 없잖아. 저도 웃었습니다. 기술을 사려면 우리한테 와야 해. 우리한테 오면 거절이야. 그 한마디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벤슨이 조용히 와인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만약 한국이 미국 기술을 쓰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 핵 기술은 미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벤슨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잔을 홀짝였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벤슨이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때 배경의 텔레비전에서 한국 뉴스가 흘렀습니다. 한국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것입니다. 롤링스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 친구들 꿈도 야무지네. 저도 웃었습니다. 아무리 꿈을 꿔도 연료가 없으면 소용없지. 그날 밤 저는 완벽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핵연료가 열쇠였고 그 열쇠는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7년, 한국의 방위사업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독자 설계 착수.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3,000톤, 재래식이잖아. 핵잠 없이는 전략 억지력이 없어. 하지만 사실 저는 그 3,000톤급 잠수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핵잠을 만들기 위한 독자 설계 능력과 건조, 기술의 축적이었습니다. 그 배가 쌓아온 기술이 훗날 핵잠의 선체와 시스템, 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신형 3,000톤급 잠수함을 진수했습니다. 독자 설계 독자 건조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손잡은 결과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분석 보고서가 왔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주목 필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파일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직 재래식이야.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2019년 말, 한국에서 7번째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상업용 저농축 우라늄, 즉 20% 미만 농축도를 활용한 해양 원자력 추진 기초 연구 허용 요청. 이전의 요청들과 달랐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핵잠에 쓰는 방식과 유사한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찜찜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저농축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막지? 저는 법률팀에 문의했습니다. 벤슨이 직접 분석 보고서를 써줬습니다. 저농축 우라늄을 활용한 연구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한 범위가 모호합니다. 단, 미국산 기술이나 재료가 포함될 경우 동의 요건이 생깁니다. 미국 기술 없이 진행할 경우 막을 조약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저는 그 답변을 읽고 불안해졌습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 그 불안을 저는 혼자 삼켰습니다.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면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한국은 다른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2021년 9월이었습니다. 오커스 동맹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동맹이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넘겨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호주, 한국이 20년간 요청해온 것을 호주는 단 한 번의 협상으로 얻어냈습니다. 그 이후 한국 외교부의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전방 방파제인 한국은 왜 안 되는가? 우리는 60년 동맹인데
호주보다 우리가 덜 중요한가? 호주는 핵보유국 옆에 있지 않다. 우리는 북핵의 직접 위협권 안에 있다. 저는 그 문서를 읽고 대응 논리를 세웠습니다. 첫째,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특수 맥락이다. 둘째, 한국은 핵비확산 체제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셋째, 한반도의 지정학적 민감성이 다르다. 다 핑계였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논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커스 발표 직후 국가안보회의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2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맥클레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설득 논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호주와 한국은 지정학적 상황이 다릅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린이 끼어들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있는 한 한국에 핵잠 기술을 주면 영내 불안이 커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에너지부의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이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른 경로를 찾으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경로가 없습니다. 핵 기술의 원천은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그 젊은 분석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가 퇴근 후 혼자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을. 미국 기술을 쓰지 않고 핵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는 두 가지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프랑스 전홍축 우라늄 방식과 러시아 소형 원자로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그 분석을 보고서로 제출했을 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가정이다. 그 보고서를 읽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은 것이 5번째 실수였습니다. 회의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 이중 기준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역사상 가장 비싼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직접 서울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거절 논리를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서울에 내려도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외교부 청사 6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남산이 보였습니다. 4월이었는데도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이 박사였습니다. 60대 초반의 냉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해군 출신의 원자력 공학 박사였습니다. 직접 전선에서 잠수함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8명이었습니다. 모두 분야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부차관보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상업용,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추진 연구입니다. 고농축이 아닙니다. 20% 미만입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쓰는 기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123협정의 틀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안 된다는 말씀이죠. 현재 협정 조건하에서는요. 그러면 협정 조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몇 년이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영원히 바꿀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박사는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실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 우리가 열쇠를 쥐고 있는 한 이 박사 옆에 앉아 있던 젊은 연구원 하나가 회의 내내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 메모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파리 접촉 시작. 그 연구원은 회의 다음 날 프랑스 원자력청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울 밤거리는 밝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활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면서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핵잠은 우리가 없이는 안 돼. 이 박사는 회의 내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7년간 거절을 당해온 나라의 대표라고는 믿기지 않는 차분함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20% 미만 방식이 핵비 확산에 위반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지된 것은 아닌 거군요.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 정책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정책 변경을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의 의미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회의 후 한국 대표단이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박사가 젊은 연구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원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거겠지.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은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훗날 그것을 알게 됩니다. 파리 원자력청 접촉. 다음 주. 2023년에 수상한 정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파리에서 한국 관련 접촉이 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청 방문자 명단에 한국 연구자들이 빈번히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나발 그룹 임원이 서울을 방문한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학술 교류 수준이다. 걱정할 것 없다. 파리 대사관에서 주의보 성격의 전문이 왔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간 원자력 분야 접촉이 예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추이 주목 요망. 저는 그 전문에 계속 모니터링이라고 적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파리로 직접 갔어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설마 프랑스가 우리 허락 없이 한국에 핵잠 기술을 주겠어? 그것이 오만이었습니다. 6번째 실수였습니다. 2024년에 핵연료 압박 카드를 제안했을 때의 이야기도 드려야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제가 직접 기안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자력 협력을 레버리지로 활용. 이 한 줄짜리 메모가 정책으로 발전했습니다. 차관보실에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에너지부 대표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원전 30기 이상이 미국산 연료를 씁니다. 협력을 끊으면 우리 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잠깐 위협만 해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겁니다. 실제로 끊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그 위협을 받자마자 오라노와의 협상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이 위협 카드를 꺼내는 순간 한국은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쏜 화살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오만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3,000톤급 잠수함 독자 개발 완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별 동요가 없었습니다. 재래식이잖아. 핵잠은 못 만들어. 그런데 그의 말부터 묘한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프랑스 원자력청 사이의 연구 교류 증가.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한국 해군 장교들이 유학을 가고 있다는 정보. 프랑스 국영 핵연료 기업 오라노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접촉 소식. 저는 파리 대사관에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2주 후 답이 왔습니다. 비공식 학술 교류 수준입니다. 우려할 사안 아닙니다. 저는 그 보고를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현재보다 5배 많은 방위비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이 버티자 새로운 압박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핵연료 공급 제한이었습니다. 핵발전 소용 연료를 포함해서 핵추진 잠수함 연구에 필요한 모든 원자력 협력을 재검토하겠다는 시사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것이 저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완벽한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의 약 30%입니다. 우리가 협력을 끊으면 에너지 위기가 옵니다. 그들은 결국 방위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보 해리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 방향으로 가자. 저는 흡족했습니다. 완벽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그 카드 하나가 오히려 한국이 프랑스로 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 저는 국무부 청사 12층 사무실에서 주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보좌관 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30대의 성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긴급 보고입니다. 그가 들이민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뉴스 속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마크롱에게 호르무즈 해협 공동대응 제안. 저는 처음에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왜 긴급이야? 그 뒤에 붙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프랑스의 핵잠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한 제안입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이 무엇인지 순간 이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수송의 21%가 통과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해협에서 이란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도 그 해협에 절박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말한 겁니다. 프랑스가 원하는 것을 줄게. 대신 우리가 원하는 걸 줘. 그리고 마크롱은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번 충격입니다. 2025년 7월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저는 동료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보좌관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파리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화면에는 프랑스 엘리제궁 발표문이 떴습니다. 한불 방위산업 협력 강화 합의. 항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해군 함정 공동 개발, 정보 공유 확대, 그리고 맨 마지막 항목, 원자력 추진 기술 협력 검토. 손에 쥔 커피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기술 협력이라고? 저는 즉시 파리 대사관에 전화했습니다. 저게 핵잠 기술 이전을 의미하는 건가요? 대사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에이, 검토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내부에서 긴급 법률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벤슨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을 활용한 핵잠 개발은 미국 123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을 조약법적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고 처음으로 심각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 충격입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 마거리 씨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 한국 잠수함 이야기가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이 시프랑급 기반 핵잠 공동 개발에 구체적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시프랑급, 프랑스 해군의 최신 핵 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길이 99m에 배수량 5,300톤. 한국이 목표로 하는 5,000톤급과 크기가 거의 같았습니다. 가격이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은 척당 4조 원이 넘습니다. 시프랑급은 약 2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운용 인력도 달랐습니다. 버지니아급은 135명이 필요합니다. 시프랑급은 65명이면 됩니다. 마거리 씨 물었습니다. 당신 업무 아닌가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프랑스 기술은 미국 기술이 아니다. 123협정 적용받기다. 전홍축 우라늄 20% 미만이면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도 합법이다. 우리가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맥클레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에 외교 서한을 보내자. 맥클레인이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냥 부탁 편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3번 충격입니다.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프랑스 국영해변료 기업 오라노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해변료 주기 공동연구 협약 체결. 단순한 연료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사용 후 해변료 재처리 기술까지 포함한 협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이 해변료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재처리하는 완전한 독립 주기를 갖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의 동의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프랑스 기술로 핵잠을 만들면 미국 123협정의 제약을 벗어나는가?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4차를 통과할 수 있는가? 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우리가 27년간 쌓은 봉쇄 구조의 허점을 한국이 정확히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마거릿이 물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한국이랑 프랑스가 잠수함 협력한다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거릿이 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캐나다까지 한국으로 간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잃을 것인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직장에서의 변화는 더 빠르게 왔습니다. 한불 핵잠 대응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저는 명단에 없었습니다. 맥클레인이 그 태스크포스 팀장이 됐습니다. 1년 전까지 제가 그에게 조언을 주던 사이였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맥클레인이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 관련해서 나중에 의견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린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서도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피터스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롤링스만 간혹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저는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한국 관련 뉴스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5번 충격 이후 1주차입니다. 유럽 방산 기업 3곳이 한국과 협력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2주차입니다. 인도가 한국 잠수함 기술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3주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해군 기술 시찰단을 초청했습니다. 4주차입니다. 호주가 오커스와 별도로 한국 잠수함 기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사무실에서 혼자 읽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 소식들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5주차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한불 핵잠 협력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20% 미만 기반 핵 추진 기술은 현행 핵비 확산 체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 성명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봉쇄의 공식 종언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에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맥클레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라노 발표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상부에서 긴급 보고 요청이 왔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불 핵잠 협력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 저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30년 외교관 경력이 있는 제가 쓴 보고서였습니다.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음. 그 한 줄을 쓰는데 4시간이 걸렸습니다. 4번 충격입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 도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규모는 잠수함 12척, 총 8조 원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이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넘겨준 기술을 한국이 너무 활용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에서 한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 2026년 2월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잠수함 4척, 2조 5천억 원. 유럽 방산 업체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시장도 장악했구나. 여기에 핵잠까지 더해지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5번 충격입니다. 2026년 3월이었습니다. 한불 정상회담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그 선언문 전문을 읽었습니다. 5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평범한 협력 문서였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 항목, 핵추진 잠수함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전홍축 우라늄 20% 미만 기반 원자로 기술 이전 원칙 합의, 오라노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 주기 완성 협력 공식화, 시프랑급 기반 5,000톤급 핵잠 공동 설계 착수 예정. 저는 그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롤링스가 물었습니다. 크로퍼드, 괜찮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우리가 27년간 쌓아온 것이 단 하나의 선언문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식을 종합해 봤습니다. 한 번 충격, 2025년 7월 한불 방위산업협력 합의에 원자력 추진 기술 협력 포함. 2번 충격, 2025년 9월 시프랑급 기반 핵잠 협상 공식 개시. 가격 2조 원, 미국 버지니아급의 절반. 3번 충격, 2025년 11월 오라노와 핵연료 재처리 협약 체결. 사실상 핵연료 자립선언. 4번 충격, 2026년 1월 캐나다 잠수함 12척 8조 원. 2026년 2월 폴란드 4척 2조 5천억 원 수주. 5번 충격, 2026년 3월 한불 정상회담 공동선언. 5,000톤급 핵잠 공동개발 착수 예정. 합계를 내봤습니다. 재래식 잠수함 수출 계약 합계 10조 5천억 원. 핵잠 공동개발 사업 예상 규모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 프랑스 기술 이전으로 한국이 절감하는 독자. 개발 비용 최소 10조 원. 총 전략적 가치는 최소 35조 원에서 4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핵에너지 기술 통제권, 동아시아 핵 봉쇄의 상징적 권위, 한국 방산협력 확대 기회, 60년 동맹의 신뢰.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봄 하늘이 보였습니다. 예뻤습니다. 그것이 더 씁쓸했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이미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회의에 들어가면 동료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불 핵잠 협력 프로젝트 대응 태스크포스에서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보고서에 제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맥클레인이 복도에서 저를 보고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1년 전에는 매주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마거리 씨 물었습니다. 당신이 막으려 했던 게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 에밀리가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진짜 대단하다. 학교에서도 다들 그 얘기해.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26년 2월이었습니다. 차관보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가안보회의, 에너지부 대표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차관보 해리스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건가요, 크로퍼드? 저는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와의 협력은 우리 통제 범위 바뀝니다. 123협정은 미국산 기술에만 적용됩니다. 프랑스 기술 이전을 막을 법적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해리스가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 27년 경력의 결론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교적 압박은요? 이미 프랑스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요? 한국과의 무역 구조를 건드리면 우리도 손해입니다.
한국을 직접 설득할 수는요. 2022년 서울회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대화 채널을 열지 않았습니다. 해리스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사표를 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월 말에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제임스 크로퍼드, 현직 해임. 27년 공직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실 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의 직접 손실부터 정리했습니다. 첫째, 핵연료 공급 통제권 상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비확산 레버리지가 소멸했습니다. 한국 원전 30기 이상의 공급하던 연료 협력 구조가 흔들렸습니다. 연간 1조 원이 넘는 원전 연료 협력 사업의 기반도 약해졌습니다. 둘째, 한국 방산 협력 주도권 포기. 최소 20조 원 규모의 협력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셋째, 오커스 이중 기준 외교 비용. 60년 동맹 한국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신뢰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버지니아급을 선택할 경우 예상 계약 규모 15조 원. 우리가 먼저 제안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기술 협력 이익 10조 원. 캐나다와 폴란드 계약에서 우리가 경쟁에 얻을 수 있었던 기회 5조 원. 합계 3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무형 손실도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통제 패권 상징성 소멸. 국제원자력기구 체제 내에서 미국 주도권 약화. 한국에 이어 다른 국가들도 유사 시도를 할 가능성 증가. 총계를 냈습니다. 유형 손실 30조 원. 무형 손실 추산 10조 원에서 15조 원. 합계 최소 40조 원. 40조 원이면 미국 항공모함 2척을 사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40조 원이면 미국인 1억 명에게 350달러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제 5만 하나로 증발했습니다. 국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의 동아시아 핵 패권에 균열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미국 패권의 도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마크롱의 전략적 승부수, 인도태평양 진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방산업체들이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넘겨준 기술을 한국이 너무 활용했다. 자신들이 키워준 한국이 이제 경쟁자가 된 아이러니였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의 핵잠 요청을 27년간 거부했습니까?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이미 해임된 뒤였습니다. 마지막 출근일을 기억합니다. 2026년 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1999년 첫 발령 시 받은 임명장이 있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핵정책과 신임 분석관. 34살이었습니다. 꿈이 넘쳤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2001년 한국의 첫 핵잠 연구 허용 요청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절 도장을 찍은 그 문서의 복사본이 남아 있었습니다. 잉크가 선명했습니다. DENIED. 세 번째 서랍에는 2022년 서울회의에서 이 박사가 제시한 자료 일부가 있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20% 미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업적 활용. 그때 저는 그것을 묵살했습니다. 네 번째 서랍에는 그 젊은 분석관이 제출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 없이 핵잠을 만들 수 있는 경로 분석. 제가 읽지 않고 파일에 넣었던 그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제 손글씨로 불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7년 경력이 담긴 2개의 종이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 마거릿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의 나무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매일 후회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2022년 서울회의에서 이 박사의 말을 제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그때 협력했다면 미국이 주도적 파트너가 됐을 것입니다. 한국이 핵잠을 갖되 미국 기술로 갖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한 동맹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스스로. 둘째, 오커스 결정 당시 한국에 대한 이중 기준을 제 손으로 바로잡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0년 동맹에게 불공정한 대우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그때 목소리를 높였다면 한국은 프랑스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로 핵잠을 갖고 더 강한 동맹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비싼 침묵이 됐습니다. 셋째, 핵연료 공급 제한 카드를 제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을 프랑스로 밀어붙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한국을 막으려 했던 그 카드가 오히려 한국이 완전한 자립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됐습니다. 위협이 오히려 한국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제가 직접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진실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처음부터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간 6차례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더 정교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끈질김을 저는 몰랐습니다. 27년간 봉쇄하면서도 저는 한국이 언젠가는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둘째, 한국은 처음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20% 미만이라는 조건은 한국이 스스로 설정한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합법적 경로를 찾은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저는 지금도 감탄합니다. 셋째, 한국은 상대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협력했습니다. 프랑스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래를 설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공동 대응이라는 카드로 상호 이익을 맞췄습니다. 받는 것만큼 주는 외교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외교입니다. 저는 27년간 일방적 통제만 했을 뿐 진짜 외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넷째, 한국은 처음부터 실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독자 개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세계 최고 수중 건조 능력, 그 실력이 있었기에 프랑스도 한국을 진지한 파트너로 봤습니다. 실력 없이는 그 어떤 제안도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실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주지 않은 실력을 스스로 키워서 2022년 서울회의가 끝나고 이 박사가 돌아가면서 남긴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통역관이 귀띔해줬습니다. 이 박사가 자기 참모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안 주면 다른 데서 찾으면 된다. 우리 기술이 이 정도면 누구든 원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저만 몰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27년간 거절당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일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식 항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경로에서 적대감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커스 이후에도 동맹의 틀은 지켰습니다. 핵연료 압박 위협을 받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압니다. 한국은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였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답을 찾았습니다. 막힌 문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다른 문을 찾았습니다. 이 박사가 서울회의에서 한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회의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배석했던 한국 측 통역관에게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 박사가 회의실을 나가면서 참모에게 속삭였습니다. 미국이 문을 닫으면 우리가 창문을 만든다. 그 한마디가 한국의 27년을 요약합니다. 막으면 다른 길을 만든다. 거절당하면 스스로 길을 연다.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27년 내내 몰랐습니다. 각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 관료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동맹에게 불공정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나라에게 이중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강자의 논리는 언제나 통합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아닙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을 가볍게 봤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나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막으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냅니다. 한국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당신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당신들이 요청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6번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끈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금 저는 워싱턴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2층짜리 낡은 아파트입니다. 마거릿과 둘이 삽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끓입니다. 뉴스를 켭니다. 한국 소식이 나올 때마다 여전히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감정입니다. 경외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끔 마거릿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협력했더라면 어땠을까? 마거릿이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한국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완전한 위로는 아니지만 에밀리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저는 대답합니다. 배우고 있어. 뭐요? 겸손함. 에밀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좋은 배움이네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한국이 나왔습니다. 한불 핵잠 공동 설계 작업 착수 예정. 현대중공업과 프랑스 해군 조선소 나발 그룹 협력 협의 본격화 전망. 한국 핵잠 국산화율 90% 달성 시 수출 가능 국가 15개국 이상 예상.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마거릿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 없이. 지금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와 5,000톤급 핵잠 공동 개발 착수 예정입니다. 한국은 캐나다에 8조 원, 폴란드에 2조 5천억 원 잠수함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한국은 핵연료 독자 주기를 갖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은 국산화율 90%에 육박하는 핵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은 앞으로 15개국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은 동아시아 핵에너지 통제 패권에서 결정적 균열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오커스 이중 기준 외교로 한국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미국은 27년 봉쇄 구조가 단 하나의 정상회담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저는 이제 압니다. 실수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작은 오만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손실이 된다는 것을. 교훈은 하나입니다. 파트너를 수단으로 보면 파트너를 잃습니다. 동맹을 도구로 쓰면 동맹이 다른 파트너를 찾습니다. 진정한 협력은 막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27년을 참아온 나라가 결국 완전한 자립을 이루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릅니다. 저는 그 진실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차이가 핵심입니다. 진정한 동맹은 막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저는 27년이 지나서야 배웠습니다. 한국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27년간 6번 거절당하고도 결국 해낸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한국 소식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